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떴다 공포의 부동산 저승사자. 그들이 하나도 안 무서운 이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거는요, 부동산 합동 단속반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부동산 단속을 하는 단속반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했죠. 집값이 올라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서울 강남뿐만이 아니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에 이르기까지 포함해서 한 10년 전에 부동산 가격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물론 이 10년이라는 시간 너무 또 길죠. 그냥 짧게 2년 전 가격, 3년 전 가격, 그 아파트 가격하고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놓고 본다면 정말 너무 많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왜 이토록 부동산 집값이 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나 상승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죠.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은 바로 집은 곧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즉,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내 집 마련을 여러분이 했어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년 지나서 2억 5천 한다. 아니, 그럼 누가 집을 사겠어요? 아니, 어떤 누가 3억 원의 집을 샀는데 1년 지나서 2억 5천 한다. 그럼 전세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년 지나니까 3억 5천이 됐다.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1년 사이에 5천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보태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또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즉, 내 집 말고라도 투자의 목적으로 다른 집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곧 돈이 되는 거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결국 아파트에, 집에 투자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인식을 잡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집값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12.16 부동산 대책인데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 단속반을 이렇게 구성했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특별사법경찰.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동산하고 관련된 정부 기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이렇게 꾸려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직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증여, 또 불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는 거, 또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한 부분, 또 사업용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집 투자를 하는데 썼다. 이럴 경우에 이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단속 결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뭐 1차와 2차에 걸쳐가지고 좀 위험한 요소들을 또 중점으로 봤겠죠. 그 중에서 1333건 중에 조사를 해본 결과 670건, 즉 50.2%가 탈세가 의심된다는 얘기예요. 참 엄청난 수치지 않습니까? 50.2%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편법을 동원했다. 아니면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 또 문제가 있는 거래다.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편법의 사례들이죠. 에, 편법. 참, 어떻게 보면 편한 법인가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 될 수도 있고 편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편법 사례들을 놓고 본다면 가족 간의 편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거, 또 저가로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또 어린 사람한테 허위 전세 계약서를 체결해주고, 또 돈을 빌려줬다, 무상이다, 차용증을 써주고, 그래서 어린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게 하는 이러한 또 편법 사례가 있겠죠. 또 사업자 대출 용도로 돈을 빌렸는데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사는데 사용했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본다면 미성년자인데요. 나이는 18살. 그런데 이 미성년자가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1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건 뭐 박수부터 쳐야 되나요? 그런데 이 내역을 자세히 보면 부모님이 2억, 친척 A, B, C, D가 각각 1억씩 해가지고 친척분들이 4억. 그래서 6억이란 돈과 전세금 5억 합쳐서 11억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그냥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편법이 될까요? 그렇죠.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친척 A, B, C, D를 동원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편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 두 번째로 놓고 본다면 20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본인 현금은 1억 있고요. 은행 융자를 4억 5천만 원 받았고 전세금이 4억 5천인데 요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누가 보든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20대가 1억 원 현금을 모았을까요? 이 부분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 1억 원조차도 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의구심에서 바로 단속 대상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단속에 걸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일단 단속에 걸렸어. 단속에 걸리면 일단 재수가 없겠죠? 그래요. 근데 웃긴 거는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단속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에 안 걸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자녀 명의로 내가 수익을 목적으로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단속에 걸리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겠죠. 국세청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편법 증여가 됐는지, 탈세를 했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서 났는지, 또한 가세정보 조사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세정보가 되겠죠. 어디서 돈이 났냐.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국세청이 털려고 한다면 정말 세밀하게 다 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는 그냥 편법 증여를 했다. 그냥 증여세 납부하면 되잖아요. 탈세를 했다. 세금 납부하면 돼요. 자금 출처 조사한다.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가세정보 조사까지 한다면 그동안 예를 든다면 10년 동안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이 돈이 생겼다. 요거까지 조사를 하게 된다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안 걸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돈 본 게 없는 사람. 아니, 돈 본 게 없는데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수하는 부분은 가세정보에 대한 10년치를 조사를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면 자취를 하다가 고구마 줄기처럼 그냥 계속 나와버리면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 그것 좀 아끼려고 하다가 이제 사업 소득에 관련된 세금 또 소득에 관련된 세금까지 탈탈 털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쪽도 마찬가지죠. 대출 규정에 대해서 미준수한 경우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 얘기고, 경찰청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약정,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불법적으로 명의 신탁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허위 신고다라고, 즉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렇게 허위로 신고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약 3천만 원 가량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역시 국세청의 가세정보, 탈세, 요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도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단합인데요.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10억 이하로 팔지 말자.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도배를 하고 또 부동산에 가가지고 10억 미만을 내놓으면 당신네 부동산 이용 안 할 거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렇게 단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집값 단합조차도 뭐한다? 이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개정된 부동산 실거래법 시행령에 의한다면 위반 시에는, 즉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한 목숨 다 바쳐 우리 아파트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3천만 원 벌금 납부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값 단합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또한 오늘 당장부터 뭐 수사를 하겠다, 부동산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과거 때부터 이어온 투기 단속이었고, 과거 때부터 이어온 합동 단속이었고, 과거 때부터 이어온 검경 합동 단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볼까요?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반 9개 반 52명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2005년도 모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라는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신문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2005년도 신문기사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뭐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투기 단속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과거 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기꾼들 우리가 반드시 잡긴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뭘 했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또 가져본다는 얘기예요. 강남이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12.16 부동산 대책이후 특별사법경찰이니 뭐니 등등 하면서 요즘 들어서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니 이러한 부분이 좀 때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나요? 아니 진작 강력하게 했어야죠. 하긴 뭐 지금부터라도 잡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기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사서 모은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물론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고수인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해서 자문을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적인 자문, 또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자문, 또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들을 다 받고 진행들을 한다는 얘기고 혹시라도 법에 걸린다면 이렇게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하라라는
그러한 지시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진행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 단속 대상이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고요. 안 걸리는 사람들은 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과거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강력한 부동산 단속반이 출동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처럼 강력한 투기 단속반을 가동하는 원인이 바로 부동산 투기 건절, 불법 증여, 또 불법 거래 계약 이러한 행위들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본다면 전국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은 돈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심리를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부동산 경기가 또 좋지 않다고 이러한 부동산 규제나 단속을 또 풀어버리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강력한 단속이 있을 경우 이때만 좀 숨죽이고 있다가 단속이 풀리고 규제가 풀리면 그때 또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 이러한 심리를 심어주는 순간 부동산 투기는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대대적 단속에 부동산 저승사자들이 아무리 많이 떴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웃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와 지속적인 조사가 지금 이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집은 곧 돈이 아니다는 이런 심리를 심어줘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